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이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정인성의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정인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쯤 되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테크에 관련돼서 좀 선두권에 계신 분들만 쫓아오고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대중적인 얘기도 있으니까 반도체 투자하신 분이나 투자에 있어서는 들을 만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시기 전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인텔이 반도체계의 빌런에서 전 세계 경제, 특별히 IT 경제에 있어서 빌런이 되고 있다. 얘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왔으면 이제 제 생각에는 서버 업체들이 다 바꿨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뭐 사실은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급만 되면 바꾸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이제 진짜로 서버 렉 서버는 아닌데, 네. 저 워크스테이션 이제 서버 기반 칩으로 워크스테이션을 맞춰 보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서. 네. 근데 전 세대의 아이스레이크 제온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이게 아마 얘도 물량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레이크 제온조차도 물량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스카이레이크, 네. 아이스레이크, 그리고 지금 사파이어 라피즈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온은 서버용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전 세대 제온도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는 좀 찾기가 힘든 거죠. 아마 주문하면은 살 수는 있을 건데, 대부분 연락해 보면 AMD 거 예전에 스레드리퍼 이런 거 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업체에서, 반도체 예. 유통하는 업체에서. 그렇죠. 아마 좀 스레드리퍼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가용성이 좋지는 않다는 의미겠죠,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니 사파이어 래피즈로 바꿔야 DDR5든 그렇죠, DDR4든 뭘 붙여서 매출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게 안 나가니까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갑자기 재고가 쌓이는 거야. 근데 이번 1분기에요. 예. 나간다고 했었거든, 분명히. 원래 그랬죠.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었죠. 그리고 일부 나간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인텔 CEO 인터뷰를 보면 나가는 물량은 있다. 이제 정확하게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미 램프업에 들어간 SKU들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어떤 물량들은 나오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뉘앙스를 봐서는 이제 좀 목적이 분명한 고객들한테는 칩의 문제를 감내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칩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트랜지스터가 100억 개 단위로 꽂혀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거기를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어느 팬트리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팬트리를 절대 쓰지 않을 거다.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런 데는 아마 물건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램프업 중이라고 했으니까 특정 제품들은 양산 중인 거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 가장 볼륨이 큰 게 아마 안 나간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중화권에서 사파이어 라피즈가 밀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아마 그중에 볼륨이 큰 SKU가 밀린 것 같아요. SKU가 뭡니까? 스톡키핑 유닛, 반도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예를 들면 얼더레이크 보면 12900K, 12700K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네. 이런 물건들이 스톡키핑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품으로 인정하는 단위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파이어 라피즈도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온 중에도 굉장히 큰 제온 있고, 네. 작은 제온 있을 거고, 워크스테이션용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소나타가 GLS가 있고 GX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죠. 네. 네. 그렇게 재고 관리하는 단위들이에요, 회사가. 네. 참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D램 업체들이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면서, 근데 주가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선 이제 예상했던 DDR5 안 나오면 DDR4 쪽은 재고가 조금 해소되는 형태일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증설을 완전히 미룰 수는 없거든요. 네. 아마존 같은 데도. 예. 여기도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 어쨌거나 전 세대 컴퓨터로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방어는 되겠지만 좀 아프긴 하죠. 네. 이제 제조 플랜이 좀 어긋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아마존 AWS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이거 참 어떡하지 이러면서, 야 다시 바꿀 거 생각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좀 싸게 해줘.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네. 나름 거기도 계약을 맺었을 텐데 계약이 늦었으면 당연히 뭔가를 반대급부로 요구하겠죠. 네. 인텔 덕분에 서버의 증설과 교체,
주기가 지금 시즌이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 이제 궁금증으로 남는 게, 그러면 AMD 거 쓰면 되잖아. 근데 그게 말씀하시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이야기 그렇죠. 나누고 검토했는데 결국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그 AMD CPU랑 인텔 CPU 자체는 이제 바꿔서 쓸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그 AMD CPU로 된 그 가상 머신을 쓴다고 하면은 쓰면 돼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AMD가 자기들도 나름 그 인텔을 보면서 이제 TSMC랑 웨이퍼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AMD는 지금 상황이 되면 가져온 모든 칩을 다 팔아치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물량이 그 시장이 원하는 양이 아닐 뿐인 거죠. 네. 그렇다고 웨이퍼를 더 많이 받아오는 선택을 지금 하면 뭐 한 6개월 뒤에 물량 늘어날 텐데 그러면 사파이어 라피즈 나오고 있겠죠. 그때 네,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부족을 겪게 되겠죠. 네. 네. 이게 뭐 한 달 만에 나오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그 웨이퍼가 장비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뭐 한 45일 정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웨이퍼가 CPU 나올 같은 때까지. 건 뭐 한 3달 걸린다고. CPU는 3달이나 걸려요? 그것도 그 칩의 난이도마다 달라요. 그것도 계속 길어져 왔는데 예. 그 제가 회사 들어갈 때 뭐 이런 시점에도 로직들은 뭐 3달이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3달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장에 불나면은 그 공장 안에 3달치 물건이 싹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되죠. 물론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건 네. 쓰긴 쓰겠지만은 상당히 심각한 정전이 오랜 기간에서 UPS까지 먹혀버리는 그렇죠. 상황이면 거의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어떤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텔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되게 좀 많이 갈팡질팡하던 모습이 보여요, 인텔은. 네. 이제 저는 어떤 한때 테크 리더로서의 인텔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네. 한 인텔이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15년, 16년에 좀 일부 사람들한테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텔이 항상 테크 리더로서 가다가 이제 사실상 좀 처음으로 큰 딜레이가 한 번 있었어요. 14나노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 인텔 계획에 따르면 14나노 이런 것도 뭐 15년 초반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원래 여기 틱톡 공정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그 설계를 바꾸고 제조를 바꾸고 설계 바꾸고 제조 바꾸고 2년 단위로 가는데 네. 그러니까 새 설계를 만들고요. 예. 그러면은 그 설계를 새로운 공정에 붙여보고 그 다음엔 그 새로운 공정에다 또 새로운 설계해보고 하면서 그 러닝 커브를 맞춰가는 거죠. 네. 설계 한번 올리고 제조 한번 올리고. 근데 요게 한번 그 14나노에서 어그러져요. 원래 그 2013년에 나왔던 인텔 CPU 이제 인텔 4세대죠. 하스웰 다음에 브로드웰이라는 제품이 14나노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잘 보면. 네. 그러니까 원래 하스웰 같은 인텔 CPU 보면은 라인업이 뭐 10몇 개씩 나오거든요. i3에 몇 개, i5에 몇 개, i7에 몇 개. 근데 라인업이 딱 2개 나왔어요. 그거 보면. 그리고 나서 인텔 14나노로 이제 설계 바꾼 거 네. 스카이레이크가 나왔죠. 근데 이 물건은 좀 괜찮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럼 요 스카이레이크를 또 10나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재난이 확 터졌죠. 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그 10나노로 나와야 될 제품이 캐논 레이크라는 제품이었는데 이건 아예 시장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칩이 수율이 확 낮아지면 제 CPU 안에 코어가 4개 있다 그러면 코어를 좀 죽이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동작 특성이 안 맞는 애들은 죽이고 2개만 쓴다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나온 얼더 레이크도 그 12900K 이런 거 보면 그 큰 코어 8개, 작은 코어 8개 있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래 라인업들 보면요. 그 큰 거 6개, 작은 거 4개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칩 뜯어보면 그것도 안에는 88 들어있거든요. 꺼놓은 거죠, 얘네를. 근데 이제 캐논 레이크는 그렇게 대응이 안 될 정도였던 거예요. 네. 그냥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이 보이죠, 회사에. 그러니까 인텔이 겪었던 제일 그 지금 사파이어 라피즈 올 때 제일 첫 고난은 그 제조였어요. 네. 제조가 망가진 게 제일 크죠, 그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제조가 망가졌냐? 그 동안에 그 거의 뭐 한 20년간 세상을 제패해 오면서 우리가 하는 게 최고지 뭐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던 것 아닌가? 뭐 단순히 그 방만했다라고는 볼 수 없고 아마 어느 순간 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뭐 그 안에 리더십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제조에서 들려오는 잡음들을 좀
못 들었던 것이 아닐까 위에서 그걸 이해를 정확히 못했던 것이겠죠 아마.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를 보면 지금도 뭐 예를 들면 TSMC는 그런데 굉장히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을 시켜요. 네. 예를 들면 TSMC는 요번에 하이케이 뭐 이런 뭔지는 이해할 필요 없고요. 네. 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보고 그 다음엔 금속 배선층을 좀 복잡하게 멀티 패터닝 써보고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가는데요. 네. 이제 인텔이 14나노에서 10나노 가는 걸 보면요,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한 번에 집어넣어요 제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14나노가 꽤 괜찮은데 이제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진짜 10나노 이런 논쟁이에요. 우리가 진짜 10나노다. 그 파운드리들 10나노는 가짜다. 이런 그러니까는 식으로.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보고 얘기해야지 뭐 이상한 그렇죠, 거 예. 쓰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마케팅 용어로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우리 10나노가 더 좋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TSMC 7나노 이런 게 인텔 10나노보다 빨리 나왔던 거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16년, 17년 이럴 때 발표 자료들을 보면 그 파운드리들, 예를 들면 삼성 파운드리가 뭐 작년쯤에나 했던 것들 있죠. 그거를 17년에 다 껴넣으려고 해요 보면. 예, 예를 들면 진보 공정을 그 10나노면 그 한 4, 5년 전에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이제 막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완성했던 최근에야 완성했던 거를 그 4, 5년 전에 하려고 했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기술들을 한 방에 막 넣어요. 그러니까 그 10나노 때 보면 인텔은 그래서 우리는 공정마다 2배가 아니고 우리는 요번에 2.8배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때 보면. 그러면 이 2.8배는 다 좋은데 2.8배를 뭘로 달성하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 EUV가 없던 시절이니까 EUV에는 의존할 수 없어요. 이 공정 개발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전체 면적을 줄이기 위한 그 다양한 트릭들이 있어요. 안에. 예를 들면 그 단위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에 그 절연막을 뭐 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라고 그 문 제어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제어부를 이제 원래 바깥쪽에 있던 거 안쪽으로 당겨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면적을 줄이는 스킴들이 다 있어요. 그 파운드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 근데 그런 거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어려워지죠. 그렇죠. 이제 좁은 자리에다가 집 같은 집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25평에 45평 효용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발장을 예를 들면 뭐 천장으로 올리면 유효 면적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네네. 근데 그런 식의 트랜지스터 변화를 뭐 한 방에만 우겨 넣은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는 성공해 왔으니까. 근데 14나노에서 약간 덜 그럭거렸지만 뭐 우리는 이렇게 14나노까지의 진보 수준을 10나노에 그렇죠. 할 수 있어. 해서 우겨 넣었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땅이 너무 작았던 거야. 안 우겨져 들어가는 거. 네, 우겨 넣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많은 거죠. 이제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4나노를 2015년에 하고 16년, 17년에도 제대로 물건이 안 나왔고 드디어 2018년부터 10나노 공정으로 그 노트북용 아이스레이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재밌게도 이 10나노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14나노로 만드는 랩탑용 CPU랑 인텔 거죠, 둘 다. 전력대 성능비가 비슷해요. 잘 보면. 그러니까 분명 새 설계에다가 새로운 그러니까 칩의 설계랑 새로운 그 미세 공정을 썼음에도 네. 당연히 트랜지스터 밀도는 높아요. 네. 근데 최종 사용자한테 트랜지스터 밀도가 뭐 중요한가요? 전성비가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에 들어있고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CPU가 14나노냐 10나노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도. 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제품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10나노를 보면 동작 속도가 올라가면은 누설전류가 막 커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그래서 낮은 클럭에서는 14나노 CPU보다 좋은데 정작 피크 성능을 내려고 하면은 이제 연비가 뚝뚝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80km까지 달릴 때는 잘 달려. 그렇죠. 새 차인데 좋은데 이런데 갑자기 120km 이상 달리니까 뭐야? 그렇죠. 기름이 더 많이 먹네.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텔이 그 스마트폰 AP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성능을 요구하는 마켓이 많다고요. 그래서 10나노는 당시 10나노는 데스크탑용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2018년에. 왜냐하면 데스크탑을 우리가 쓰는 건 전성비가 아니고 최대 성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대 성능 자체를 못 맞춰주니까 17년, 18년에 데스크탑용으로 10나노가 나오지 못했죠. 전성비도 안 좋았는데 그 성능도 못 따라왔다. 그렇죠. 그나마 노트북에 넣으면
그 어차피 노트북은 데스크탑보다 느린 속도로 동작하니까 네. 시장성을 맞출 수 있겠다 해서 그쪽에 팔았다고 봐야죠. 네. 그게 그 인텔 10세대가 그래서 14나노랑 10나노가 있어요. 다 10세대라는 동일한 세대로 팔았지만 완전히 다른 공정인 거죠. 네. 그래서 데스크탑 쪽에는 언제까지 그렇게 팔았냐면 2019년까지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장 4년간 14나노를 계속 쓴 거죠, 인텔은. 네, 맞아요. 여기다 계속 개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14나노를 개선해봤자 본질은 14나노니까 뭐 쉽게 개선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누설전류 커지는 건 이제 밀도 많이 높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밀도를 좁은 자리에다 많이 하면은 세로 선폭이 네, 좁아지니까 그러니까는 뭐 기생집도 생기고 뭐 간섭 현상도 막 이런 것도 그렇죠. 생길 것이고. 네. 뭐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다들 그냥 뭔가 조그맣게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데 이제 쓸만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잠시만 여기서 오늘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하나만 삼성전자의 공정 관련해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3나노 이번에 게이트온으로 성공했다고, 물론 수율이 10%인지 20%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성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면적은 16%인가 밖에 안 줄었어요. 면적은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성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전성비는 꽤 많이 뭐 30%인가 하여튼 꽤 많이 개선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 정도 했다 하면서 이제 시작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의외의 사용처에서 처음 시작했죠. 중국인가 채굴기죠. 네, 중국 쪽에 먼저 처음으로 만들어서 주기로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공정의 완성은요. 좀 그 파운드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최근 인텔의 4나노 우리는 그 2023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근데 이미 그 4나노로 만든 제품이 몇 개 있어요. 그 인텔의 그 뉴로모픽 칩 이런 거 있죠. 로이히 2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인텔 4나노의 최초 칩이에요. 근데 그 삼성이 만들었다는 채굴 칩도 그렇고 이제 실물은 못 봤는데 저도 아마 채굴 칩이니까 조그말 거예요, 크기가. 개별 칩의 크기가 되게 작을 거고 그 제조할 때 뭐 금속 배선도 적고 그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 완성이라고 볼 거냐 아니냐는 좀 제조 회사에 달린 거예요. 근데 삼성 입장에선 그래도 외부 고객한테 팔았으니까 좀 피드백이 오니까 그런 건 좋을 수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잣대로 인텔 4나노도 뭐 작년에 이미 소량이나마 양산에 썼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DDR5 그 관련된 D램 그 PCB 파는 업체가 매출 늘었어요 올해 1, 2분기에. 아 그렇죠. 이 채굴기들은 그 뭘 채굴하냐에 따라 다른데 메모리가 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돌려 우리는 다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메모리가 많이 중요한 게 있고 개별 연산 장치가 중요한 CPU가 게 있고요. 중요한 게 있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C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죠. 네. 그러면 요 데이터를 몇 번이나 터치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내 공장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가공할 거잖아요. 네. 근데 가공할 때 스텝이 2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가공하는 게 20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가공해야 되는 게 2단계밖에 없다, 제품이. 그러면은 제 전체 공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하역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제품 하역하고 실어가는 곳이 잘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장은 사실 스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하역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가공을 20몇 번씩 해야 되는 복잡한 물건이다. 그러면 내부 공장 자체가 중요하죠. 네. 근데 이런 채굴 칩들은 보통 그 메모리 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연산기에 들어와서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동영상 압축하는 인코딩 이런 것도 비슷해요. 메모리가 중요하죠. 아마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당연히 메모리도 DDR5 같은 거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소량으로 샘플링으로 나간 것이 이제 매출로 잡힌 것이다. DDR5 PCB 업체들에게는. 그러니까 DDR5는 꼭 PC에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DDR5라는 개념은 사실 스펙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스펙이라서 DDR5라는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요렇게 하세요. 읽고 싶으면 요렇게 하세요. 이것뿐이거든요. 그것만 알면 누구든 쓸 수 있어요. 네. 뭐 그래봤자 이제 채굴기는 그쪽 세상의 리그일 뿐이니까 네. 뭐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의 예전에 파운드리 발표한 거 보면요, 애초에 이 지금 3나노 1세대는 외부에 팔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자기네가 다 소화하겠다. 말을 그렇게 했다기보다 로드맵 설명에 3나노 그 공정 고객한테 그 열린 2024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드맵상 그때는 그 삼성 3나노 GAP, 그러니까 삼성이 그 공정 표기를 할 때 3나노 GAE가 있고 P가 있고 하거든요. 네. 보통 삼성 공정이 그 뒤에 E가 붙으면 얼리 공정이에요. 그리고 P가 붙으면 플러스 공정이고. 예. 그래서 딴 것도 보면은 7나노 LP, 7나노 LPP 이런 식으로 있어요, 삼성이. 네네네. 근데 그 3나노 GA2 공정은 원래 밖에 안 팔 것 같은 그런 발표였는데. 예. 그래도 밖에 좀 팔았으면은 그러니까 고객을 받았다는 의미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구나. 이게 지금 수율 안 나오는 건 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네. 처음부터 그 파운드리 쪽 발표할 때 24년에 뭐 2세대부터 외부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으니까요. 네. 수율이 뭐 10% 20%라는 뜬소문 같은 게 있던데.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근데 원래 수율 문제는 그 제조하는 칩에도 달렸고요. 네. 그것도 또 계속 바뀌는 숫자예요, 매일매일. 그러겠죠. 계속 올라오겠죠, 사실은. 넘버죠. 그러면 보통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부터 나 우리 양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나요? 수율이 보통? 그 양산도 그 리스크 양산이 있고 실제 대규모 양산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죠. 아마 애플 같은 회사는 그 리스크 양산도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TSMC가 수율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동일 웨이퍼 안에서 제품이 적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웨이퍼가 적을 때 이제 재고를 계속 쌓아놓고 런칭 때 쓰는 거죠. 이제 그때쯤 되면 수율은 올라와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네. 약간 손해 봐도 괜찮아 이러면 한 20-30%의 수율에도 될 수 그때도 있겠네요. 받을 수 있죠. 예. 그죠?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술을 늘려서 그렇죠. 우리 로드맵상 한 60% 정도의 수율이 나오면 그래 우리 그럼 마진 그때는 재미나 이러면은 30대부터 받아서 60까지 올리는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마진을 높이는 일단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인데 새로운 종목을 하면서 나 프로야 잘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선수로 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얼리 어답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건.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애플은 그런 걸 대가로 해서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 그 첨단의 칩을 일찍 쓰는 거죠. 예, 네. 사실은 이렇게 아니했다라는 게 PC 시장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잡아서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커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인텔이? 뭐 그것도 하나는 되겠죠. 근데 이런 거대한 회사가 왜 문제가 생겼냐는 저는 한두 마디로는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모바일이 커지는 걸 대응 못했다. 분명 실수긴 하죠. 근데 이 실수는 어떤 형태로 답이 나온 거냐 하면요. 인텔의 모바일 칩이 나오지 않은 거에서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조와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바일 칩을 못 만들어도 CPU는 계속 팔 건데 14나노, 10나노가 망가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 공정은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신제품은 못 만들더라도. 그렇죠. 10나노에서 모바일 칩을 실패하더라도 데스크탑이나 서버 칩은 잘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에도 문제가 있었고 얘들 시장 리딩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모바일은 결국 뒤늦게야 허겁지겁 어떻게 했냐면 그 베이트레일, 체리트레일 이런 칩들이 있어요. 네. 그 태블릿용 칩을 사실상 그 역마진을 내면서 중화권 업체들한테 쭉 뿌렸어요. 이걸로 태블릿 만들어라. X86 태블릿을 만들어라. 일종의 모바일 전략으로. 그거 이제 그 생태계를 만든다고 이거 콘트라 레비뉴라고 했는데 그렇게 뿌렸는데 그 보조금 끝나니까 그 중화권 업체들이 그냥 다 먹고 도망갔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싸지 않으면 사람들이 쓰질 않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인텔 칩 들어간 태블릿을 써봤자 안드로이드 들어간 것보다 안 좋잖아요. iOS 들어간 것보다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는 원자재가 싸니까 그냥 만든 거고. 여기서 그러면 하나 질문.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인텔 칩에 그 붙이는데 또 많은 공정이나 과정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거는 소프트웨어마다 다른데 극단적으로 제가 게임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의 공임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OS가 있으면 밑에 있는 게 암 칩이건 인텔 칩이건 좀 돌아가요. 그 안드로이드를 원래 그 구글이 만들 적에 그 CPU에 무관하게 돌아가도록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게 공짜일까요?
그거 공짜 아니겠죠? 네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돌리게 만들어져 있었냐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 인텔 언어도 아니고 암 언어도 아닌 그 자기들의 그 안드로이드가 아는 기계어로 한번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고요. 예. 그 밑에서 다시 한번 그 번역하는 방식이에요. 그 두 단계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애는 안드로이드 그 바이트 코드만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인텔용으로도 해주고 암용으로도 해줄 게인데 예. 느려지겠죠. 이러면. 예, 그렇지. 한 단계 더 거치는 거니까 예. 번역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좀 성능이 많이 필요한 뭐 게임 같은 걸 돌리면 성능이 안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곳들부터 이제 네이티브를 박는다고 표현하는데 그 안드로이드에서 준 언어를 쓰지 않고 게임 만들 때 그냥 그 인텔인 암 언어로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코드를. 암 코드를 바로 호출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인텔에 가면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인텔 CPU가 영국인이고 네. 그 암이 프랑스인이라 그러면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예를 들면 한국인이면 영어랑 프랑스어로 아는 한국인이 한글로 읽은 다음에 영어랑 프랑스어로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네네네.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거 너무 느리니까 그냥 프랑스어로 써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애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근데 그 상황이 쭉 지속되면요. 끝이 없죠, 이거. 그렇죠. 처음에는 반반인데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가 90%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나중에 그렇게 네. 되면. 왜냐하면 제가 그 안드로이드용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짜면 그렇게 안 짜는 애들보다 성능도 밀리고요. 시장 크기는 별 차이도 안 나요. 네. 이런 거죠. 봐봐요. 안드로이드가 원래 안드로이드만이 아는 언어를 인텔 그렇지. CPU용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프랑스어로 바꿔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야 씨 우리가 점유율이 높으니까 우리한테 다 맞춰. 이러면은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아예 통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다 같이 안드로이드용 그 바이트 코드로 쭉 짜놨는데 누군가 하나가 암 언어를 그대로 박은 거예요. 게임에다. 네. 그럼 게임 성능이 확 좋아지죠. 근데 대신 얘의 문제는 뭐예요? 인텔과 안드로이드 조합에선 게임이 안 되죠. 그 암 언어를 바로 박았으니까 네네네. 다운로드 받아도 인텔 CPU는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지. 네.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그 시장 점유율이 반반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암이 한 90% 차지했다고 해보세요, 이미. 그러면 제가 그 무식하게 그 인텔 호환성을 유지해 가면서 코드를 짜면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시장은 10%밖에 없어요. 암이 90%고 인텔이 10%면.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안 하는 거지. 네, 그러면 근데 게임 성능은 안 좋죠. 왜냐, 남들은 다 암으로 쓰고 있는데 나만 그 암이랑 인텔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런 호환성을 따라가봤자 고작 10% 시장 때문에 큰 90% 시장에서 피해를 본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드로이드가 뭐 개방성이라는 자유로움 많은 사람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지만 폐쇄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애플이 지금 CPU 통합을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죠. AP 그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런 쪽에서 효율이 훨씬 더 많이 폐쇄적이지만 일단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뭐 그렇죠. 효율성이 훨씬 더 좋을 수 근데 있다. 뭐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런데 이런 수직 통합되어 있는 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곳의 상황을 봐봐요. 삼성도 원래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2트랙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설계 파운드리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엑시노스를 써면. 예, 근데 네. 이 상황에서 엑시노스 같은 칩은 스마트폰에서 안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굉장히 전성비 중요하죠. 네. 근데 이런 칩이 이제 전성비가 지금처럼 안 좋아서 생산성도 안 좋고 완제품 전체에 그 데미지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럼 바로 안 쓰지. 그러면 안 쓰죠. 그리고 스마트폰 회사로서의 삼성전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엑시노스를 계속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시장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직 통합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물건을 우리가 그렇다고 안 사면 파운드리 볼륨이 줄어버리죠. 또 네. 파운드리 선단 공정 파트너 같은 건데 삼성 LSI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줄줄 터질 수 있죠. 인텔도 비슷했던 거예요. 네. 수직 통합이 장점이 있었는데 설계 제조를 전부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제조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겠죠.